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이제 41페이지에 중간 괄호 2번의 부동산 이용 활동상의 분류, 토지 분류를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부동산 이용 활동상의 분류라고 해서 첫 번째 대지, 택지, 부지의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막 이제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은 42페이지에 있는 그 박스의 내용을 제일 위에 박스를 제가 설명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네모가 있어요. 네모. 얘가 전체 토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때 정확히 중간을 갈라놓고 그럼 무언가 구분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뭐가 들어가냐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래요. 지금 왼쪽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랍니다. 그럼 건축할 수 있는 토지겠죠. 얘는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오른쪽 부분은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고 지금 철도로 이용되고 있대요. 그럼 하천 위에 여러분 건물 지을 수 있나요? 지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안 짓겠죠. 못 지어요. 그 다음 철로 위에 건물 지으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하천과 철도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할 수 없는 땅이겠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이 네모 전체를 일컫는 토지 용어가 있다면 얘는 건축할 수 있는 땅과 건축할 수 없는 땅을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토지 용어가 들어가겠네요. 되시나요? 전체가 됐죠, 지금.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부지라고 한답니다. 부지. 그래서 첫 번째 극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하천 위에 건물 못 짓죠? 그럼 우리는 실제로 하천 택지라고 하나요? 하천 부지라고 하나요? 하천 부지라는 표현 쓰죠?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철로 위에 건물 못 짓는다고 그랬어요. 철도 택지라고 하나요? 철도 부지라고 하나요? 철도 부지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왠지 부지는 건축할 수 없는 땅만을 일컫는 토지 용어다 이러면 맞는 문장 같아요. 그런데 학교 부지라는 표현도 쓰나요? 그럼 학교로 이용되는 땅에 학교 건물 올라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부지는 건축할 수 있는 땅과 건축할 수 없는 땅을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토지 용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에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로서 가장 포괄적인 토지 용어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헷갈리시면 포부를 밝힌다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어요. 정말 헷갈린다면. 그리고 땡땡 부지라고 얘기하면 이 앞에 땡땡이 그 부지의 용도인 거죠. 그래서 하천 부지는 하천으로 쓰이는 게 용도인 거죠. 지금. 되시나요? 학교 부지면 학교가 용도가 되는 거죠. 철도 부지면 철도가 용도가 되는 거고 지금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번엔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대요. 그럼 얘는 건축할 수 있는 땅만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택지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택지 조성공사는 기본적으로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조성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건축법상의 대지라는 개념과 똑같이 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됐네요. 그래서 주상공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지금 이용되고 있어도 건물이 지어져 있어도 택지예요. 이용될 토지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함정을 팔 수 있냐면 택지는 주상공 건물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이 올라서 있는 건축되어 있는 땅만 택지다 그러면 걔는 X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택지지구로 지정이 되면 택지 조성공사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택지 상태에서 택지로 만든 다음에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든 다음에 걔를 건설회사 등에게 분양해요. 택지를 분양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택지잖아요. 주상공이 지어져 있지 않아도. 그럼 분양받은 건설회사가 이제 주택을 짓거나 상업용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짓는 거죠. 개념이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택지는 주상공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토지이다. 이 표현이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때 이제 뭐가 다르냐면 지금 공장이 줄어들어 버렸죠. 그래서 공장 관련 토지는 지목이 별도로 뭐로 존재하죠, 여러분? 대가 아니라 아까 뭐로 별도로 본다고 그랬는데 공장 관련 토지는 공장 용지로 별도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지목의 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쓰이는 땅을 토지의 목적 28개 중에서 대라고 했었는데 이 대에는 뭐가 빠진다? 공장이 빠지겠죠, 지금.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대가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대는
지목 중에 하나인 되는 공장 관련 토지가 별도로 빠져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범위가 주상공 모드를 지을 수 있는 땅은 택지 대지라고 부르고 지목의 대라고 얘기하면 얘는 꼭 집어 공장이 빠져서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걸 분리해 두시면 됩니다. 구분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왔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럼 후보지 이행지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토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토지는 건물 지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농사 지을 수도 있고 나무 심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큰 분류, 대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분류 상호간에 바뀌어지고 있는 중에 땅이 있을 수 있겠네요. 농사 짓던 땅이 건물 올리는 땅으로, 건물 짓는 땅으로, 나무 심던 땅이 농사 짓던 땅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 중간의 땅을 후보지 또는 이행지라고 해요. 그럼 이름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무언가 구분되는 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대분류, 토지용의 분류의 대분류를 보면 건물 짓는 토지와 농사 짓는 토지와 나무 심는 토지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한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농사 짓는 토지, 나무 심는 토지, 건물 짓는 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건물 짓는 토지를 뭐라고 할까요? 건물을 올리는 땅. 얘를 택지라고 공부했었죠. 아까. 그 다음 농사 짓는 땅은 뭐라고 하겠다? 농지. 나무 심는 토지는 임지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대분류, 건물 짓는 땅 택지에 소분류가 있어요. 잘게 썬 거죠. 그럼 아까 택지는 뭘 지을 수 있는 땅이었죠? 주상공. 이게 주상궁이 되면 사극 시리즈가 됩니다. 제가 사극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얘는 주상공이었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그러면 이제 농사 짓는 땅, 농지도 셋으로 구분을 해요. 아까 지목의 첫 출발이 뭐였는지 기억해 보세요. 전답과수원이었죠. 전답과입니다. 전답과수원. 그 다음 임지는 크게 두 가지 용도래요. 그래서 용재림, 신탈림이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얘를 보면 전을 딱 보자마자 밭농사, 탑, 논농사, 얘 물을 상시 이용, 벼농사, 과수원 다 알아요. 이게 무슨 용도인지 압니다. 근데 용재림, 신탈림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 헷갈리세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한 번만 듣고 잊으시는 거예요. 용재림은 재료로 쓰이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 목 구조에 한옥을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기둥으로 쓰이거나 석가래로 쓰이거나 뭐 등등등 이렇게 쓰이는 나무 등이 있잖아요. 얘가 용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신탈림은 탄입니다. 탄. 탄으로 쓰이는 나무예요. 땔감용 나무 등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토지 이용의 분류, 대분류 상호 간에 농지가 택지로, 택지가 농지로, 농지가 임지로, 임지가 농지로 이렇게 상호 간에 바뀌고 있다면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인 토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후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이때 동일 대분류 안에서, 동일 대분류, 택지 안에서 건물의 용도가 서로 바뀌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건물의 용도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고 농지 내에서도 전이 답으로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겠죠. 답이 가로. 그래서 동일 대분류한 소분류 상호 간에 바뀌고 있는 중의 땅, 이행 중인 땅을 얘를 이행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뭐를 굉장히 자주 물어보냐면 후보지는 동일 대분류한 소분류 상호 간에 바뀌고 있는 중의 땅이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는 거죠. 그럼 틀렸다는 걸 잡아내셔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대분류 상호 간에 바뀌고 있는 땅은 이행지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다는 얘기죠. 그럼 기억하시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건물 짓는 토지 내에서 건물의 용도만 바뀌고 있다면 얘는 뭐다? 이행지라고 보시는 거죠. 농사 짓는 토지에서 농사의 종류만 바뀌고 있어요? 이행지예요. 나무 심는 토지에서 나무의 종류만 바뀌고 있네요? 이행지겠죠. 근데 크게 건물, 농사, 나무 상호 간에 바뀌고 있으면 얘는 뭐다? 후보지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지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대분류, 소분류 각각의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한 가지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 우리 지목 공부했죠? 각각의 지목을 한번 끼워 맞춰볼 수가 있어요. 실은. 그러면 주거용 건물 지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지목이 뭐였죠, 여러분? 아까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대였죠. 대. 지목의 대. 기억나시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별도로 뭐라고 했죠? 공장용지 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주택이 상업용 건물로 바뀌고 있으면 주가상으로 바뀌고 있는 중의 땅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얘는 지목이 대로 동일한가요? 지목 변경이 지금 없죠. 그런데 만약에 주택이 공장으로 바뀌거나 상업용 건물이 공장으로 바뀌면 지목대가 뭐로 바뀌는 거죠? 공장용지라는 지목으로 별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작게 바뀔 때에는 이행지에서는 지목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작게 바뀔 때는. 그런데 크게 바뀔 때는 당연히 토지의 목적은 바뀌겠네요. 이름이 바뀌겠죠.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이 답으로 바뀐다 그러면 전이었죠. 지목이. 답이죠. 지목 변경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네요. 용재님, 신탈님 다 얘들은 임야죠. 임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후보지는 크게 바뀔 때는 지목 변경, 토지의 용도 반드시 바뀌어요. 지목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후보지, 작게 바뀔 때는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뀌고 있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면 지목 변경 없죠? 상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면 얘는 대고, 공장용지잖아요. 지목 변경이 생겼네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 보세요. 정말 쉽습니다. 근데 얘를 처음에 들어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토지의 용도별 분류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구나. 건물 짓는 땅, 농사 짓는 땅, 나무 심는 땅. 건물 짓는 땅을 뭐라고 하고 택지, 농사 짓는 땅, 농지, 나무 심는 땅, 임지. 크게 바뀌고 있으면 후보지. 각각의 건물의 용도가 바뀌고 있으면, 건물 짓는 땅에서 용도가 바뀌고 있으면, 주상공이 서로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 농사 짓는 땅에서 농사의 종류가 전답과에서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 나무의 종류가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 지금 그 얘기죠. 크게 바뀔 때에는 반드시 지목이 변경되지만 작게 바뀔 때에는 그때는 지목이 변경될 때도 있고 변경되지 않을 때도 있다. 지금 끝입니다. 그럼 키포인트는 전환 중, 이행 중일 때만, 즉 바뀌어지고 있을 때만 후보지 이행지자를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대통령 후보죠. 맞나요? 대통령 후보잖아요. 후보. 그런데 대통령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대통령 후보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대 맞죠? 이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대통령이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되고 있는 중이니까 대통령 후보죠. 후보. 그런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한 대 맞는다? 웃었죠 지금? 네.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분류 상호간에 바뀌고 있는 건 후보지였죠? 이것도 기억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1번을 볼게요. 이 문제를 풀어보면 간단하게 제가 왜 이 부분을 설명드렸는지를 익힐 수 있게 됩니다.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 중인 토지래요. 그럼 농사 짓는 땅에서 건물 짓는 땅으로, 건물 올리는 땅으로 크게 바뀌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네요? 택지 후보지겠죠. 택지 후보지. 2번,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전환 중인 땅이래요. 그러면 얘는 건물 짓는 땅인데 건물의 용도가 바뀌고 있죠. 건물의 종류가. 그러니까 얘는 이행지겠네요. 이행지죠. 전환 중이죠 지금. 얘는 이행 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된 토지랍니다.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함정에 빠지시냐면 그때 박수현이 농사 짓는 땅, 택지, 건물 짓는 땅, 건물 올리는 땅. 크게 바뀌었네? 그러니까 후보지네? 그래서 택지 후보지라고 나오면 얘를 쿡 찍는다는 얘기예요. 맞다고.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전환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택지지, 택지 후보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대통령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필지와 획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토지의 용어들은 각각의 내용들, 필지는 획지로 바꿔서 문제 나고 획지는 필지로 바꿔서 문제 내지 다른 걸로 웬만해서는 바꿔서 문제를 안 내요. 그러니까 그 상호간을 계속해서 막 바꿔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내용들까지를. 그러면 이제 필지는 뭔가 봤더니 법률상의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필지는 합병할 수도 있고 걔가 합필이에요. 필지를 둘로 분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지를 분할하는 걸 분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필이면 분필이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필지의 숫자는 전국에 있는 내가 만약에 토지를 보유한다 그러면 1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지금. 되시나요? 그런데 그 토지 소유자가 그 필지를 분할해서 필지의 숫자가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합병이 된다면. 그래서 필지의 숫자는 고정불변이다, 끊임없이 변한다? 변하죠. 그래서 2020년도에 필지의 숫자가 3천만 필지인데 2021년도에 3,100만 필지가 될 수도 있어요. 토지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법률상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하더라? 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법률상 등록단이에요. 그래서 법률상의 개념이 중요한 건 매매 교환시겠죠.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랑 비교를 해주셔야 되냐면 법률상 면적 단위와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제 외우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겨나냐면 필법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걸 누가 알고 있냐면 출제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지는 법률상의 면적 단위다 그러면 헷갈린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법률상의 면적 단위를 이미 알고 있죠. 얘 제곱미터죠. 제곱미터. 주의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필지의 내용은 그 내용이고 2번 획지라는 개념이 있대요. 획지는 감정평가상 경제상 개념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랍니다. 가격 수준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획지는. 그래서 부동산 현상,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중요시 되는 게 가격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데 3번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가격 수준을 구성하나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구성하나 이때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가격 수준으로 나눠져서 여러 개의 획지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 하나의 가격 수준을 구성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획지는 감정평가상의 개념이라는 것, 가격 수준과 관련됐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딱 읽어봤더니 뭐랑 비슷하나요? 횟감인가요? 횟감. 그래서 오늘 회가 땡기네요. 그래서 MM으로 횟감이라고 한번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암기 방법만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다 이해를 시켜드리는데 나중에 보면 기억이 잘 안 난다고요. 이걸 섞어놓으면 정말 드럽게 헷갈려요. 그래서 안 헷갈리는 방법, 뭔가 기준을 잡아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준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키, 감정평가 시에는 획감, 획지가 중요하죠. 획지가 중요한 거죠. 획지의 숫자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필지가 2획지로 구성이 돼 있을 때 감정평가, 가치를 평가한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2획지, 가격 수준이 서로 다른 둘이죠. 그럼 서로 다른 가격 수준 둘을 일괄해서 평가하지 못하고 구분해서 평가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구분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이 필지가 그러니까 소유권자는 둘이라는 거죠. 소유권이 둘로 구분되어 있는 법률상 등록된 토지가 인접해 있어서 하나의 가격 수준을 구성하고 있대요. 하나의 가격 수준. 그러면 가격 수준이 서로 같은 하나니까 동일한 가격 수준 하나니까 얘는 일괄해서 평가하겠죠. 하나인데 다르게 평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1필지가 3획지, 3필지가 1획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걸 계속 둘을 다 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감정평가할 때는 획감, 획지 숫자만 보자. 그래서 절 보세요. 3획지라면 가격 수준이 서로 다른 셋이죠. 셋을 구분평가할 거잖아요. 그럼 1필지면 가격 수준이 모르죠. 1필지라고 주면. 모르니까 이때는 획지를 좁아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필지가 1획지라면 가격 수준이 서로 같은 1획지 하나니까 일괄평가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필지와 획지 개념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내용. 규제 제약이 적을수록 자 여러분 보세요. 규제 제약이 적으면 적을수록 부동산의 유용성, 쓸모는 커질까요? 당연하죠. 그러면 유용성이 높으면 쓸모가 클수록 가치는 올라갈까요? 부동산 가치가 높겠죠. 그럼 결국 가치가 가장 높은 토지가 있다면 얘는 규제가 제일 적은 토지겠네요. 동의하시죠? 네,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MM으로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수록 쓸모는 커지나요?
맞죠? 그 말이 규제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규제 3총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이 규제 3총사가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물리적 규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다가 내가 주거용 건물을 지으려고 봤더니 뜩하니 바로 지을 수가 없어요. 뭐가 지어져 있냐면 상업용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물리적 규제죠. 그래서 물리적 규제의 대표자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상의 건물. 그리고 공법상의 규제가 있답니다. 아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했던 내용들. 공법상 규제가 있고 사법상 규제가 있대요. 사법상 규제. 그때 이 물리적 규제의 대표자는 지상에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물리적 규제네요. 그럼 건물 등이 지상에 없으면 물리적 규제가 없는 거고 토지 이용하는 데 있어서 건물 등이 지상에 있다면 물리적 규제가 있는 거네요. 지금 새롭게 토지 이용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뭐는 다 받냐면 공법상의 규제는 다 받아요.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 땡땡 토지는 공법상 제약이 없는 땅이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X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개발 지역과 보전 지역으로 양분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 그 다음 사법상의 규제는 민법에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등에 제약이 있으면 사법상 규제가 있는 거고 없으면 사법상 규제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 땡땡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땡땡은 공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이다 이렇게 나오면 O다 X다? 얘는 볼 것도 없이 X예요. 무조건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뭘 다 받는다? 공법상 규제를 받잖아요.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4번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기초적인 지식을 설명드린 거죠. 나지와 건부지의 내용을 볼 텐데 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택지의 구분이랍니다. 그래서 택지 중에 아직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땅을 벌거벗을 나자를 써서 나지라고 해요. 우리 벌거벗은 몸을 뭐라고 하죠? 얘를 누드라고 얘기하시면 내용이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나체예요, 나체. 그러니까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을 나지라는 표현을 쓰고 그럼 지상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건 건부지겠네요. 건물의 부지. 그래서 1번에 나지는 벌거벗을 나자를 씁니다. 라. 그래서 기업, 물리적 제약이 얘는 없는 거죠.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공법상의 제약은 받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공법상 제약을 받는다? 공법상 제한은 받겠죠. 모든 토지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럼 디귿, 사법상 제약, 지상권, 전세권 등의 사법상 제약,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게 없답니다. 지금. 되셨죠? 그러면 얘를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을 받으셔야 되냐면 규제 3총사가 있었습니다. 물리적 제약, 공법상의 제약, 사법상의 제약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럼 제약이 가장 적은 땅이 유용성이 제일 큰 땅, 가치가 제일 높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무슨 제약은 다 받는다? 공법상 제약은 받죠. 그럼 나지는 물리적 제약 없고 사법상 제약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받는 공법상 제약만 있는 땅이잖아요. 그럼 규제가 제일 적은 땅이겠네요. 우리나라 토지 중에. 그런 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되는 토지 종류가 나지가 되겠죠. 지금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규제가 가장 적음에 따라 유용성이 제일 크고 유용성이 제일 큼에 따라 가치가 제일 높더라.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나지의 구분을 또 한대요. 별로 공부해 보고 싶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 번만 보고 마는 거예요. 일본에서 나지의 구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나지니까 지상에 건물이 있을까요? 지상에 건물이 없겠죠. 그래서 저지라는 것과 인재, 갱지라는 것으로 쪼개는데 공통점이 있네요. 지상에 건물 없죠. 물리적 제약 없습니다. 얘들도 공법상 제약은 둘 다 있겠죠. 근데 하나는 사법상의 제약이 있고 저지는 사법상 제약이 없는 게 갱지네요. 그럼 일본에서의 나지의 구분에서 저지, 갱지 중에 우리나라의 나지와 똑같은 건 갱지겠네요. 지금. 그래서 얘를 구분하는 방법 정 외우시고 싶으면 기억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법상 제약이 있는 애가 사법상 제약까지 더 있으면 이용이 더 많이 저지당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지는 사법상 제약도 있는 땅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건부지가 있네요. 건부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겠죠. 그럼 물리적 제약이 있는 만큼 바로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할 수 없으니까 유용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치가 더 낮게 평가되겠네요. 뭐보다? 낮이 가격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낮이 가격을 상한선으로 삼는데요. 그리고 최고 유한용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해야 하고 그 철거 비용만큼 가치를 감안돼요. 건부감가를 한다라고 돼 있고 복잡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떠 있잖아요. 그러더니 예외적으로 얘들은 건부 증가를 한대요. 이렇게만 해놓고 끝내면 제가 정말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하실 건 건부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함정을 팔 수 있냐면 건부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X죠. 왜냐하면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땅이 건부지인 거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택지인데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으면 얘는 낮이죠. 개념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제약이 있는 만큼 유용성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제가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지금 동그라미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거나 투자 판단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대상 토지라고 합니다. 얘가 부동산이면 대상 부동산이겠죠. 이 대상 토지에 판단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대상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 이 대상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인근 지역이라고 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인근 지역. 예, 인근 지역. 그래서 인근 지역에는 뭐가 살고 있다? 대상 부동산이 살고 있다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거예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랜드프로 본원이 있는 이 위치가 바로 강남역 5번 출구 쪽에 있어요. 그러면 강남역 지역, 인근 지역에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랜드프로 본원이 있는 건물이 속해 있나요? 그럼 강남역의 상권이 죽을 일은 없지만 쇠퇴가 되면 이 건물의 가치도 떨어지겠네요. 토지의 가치도. 되세요?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면 이 인근 지역을 이제 분석해 봤더니 얘를 지역 분석이라고 해요. 나중에 감정평가론에서 또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지역을 분석해 봤더니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건물들이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 이 인근 지역에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는 주거용인가요? 여러분 상업용인가요? 일반적인 이용. 얘가 표준적인 이용이겠죠. 상업용이겠죠. 상업용. 보이시죠? 그래서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가 상업용이라는 걸 판단해 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대상 토지도 부동산은 상호간에 어울리게, 주변 지역과 어울리게 이용해야 하지만 가치가 높다는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된대요. 감정평가론에서 또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 요인과 적합해야지만 이 대상 토지도 최고 유효한 용이 될 테니까 이 대상 토지의 최유효용은 다양한 용도 중에서 이 토지 위에 주택 지을 수도 있고 상업용 건물, 공업용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 용도 지역에 있어 공장 못 짓겠지만 그래서 다양한 용도 중에서 최고 유효한 용이 상업용 건물이랍니다. 그럼 지금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나요, 여러분? 없죠. 그럼 상업용 건물을 바로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낮이니까. 상업용 건물 바로 올릴 수 있죠? 그럼 낮이는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제약이 없는 만큼, 사법상 제약도 없는 만큼 가장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제 똑같습니다. 아까와 뭐가 다르죠? 얘는 조그마한 주택이 하나 올라가 있죠, 지금 대상 토지에. 그때 이 인근 지역을 분석해 봤더니 똑같아요. 상상 이렇게 돼 있으면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가 뭐죠? 상업용이에요. 그럼 부동산은 주변 지역과 적합하게 이용될 때 외부적 요인과 적합할 때 가치가 높을 테니까 이 대상 토지도 다양한 용도 중에서 최고 유효한 용이 뭐가 되죠? 상업용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상업용 건물을 바로 올리려고 봤더니 얘는 건물의 부지죠, 지금. 뭐가 올라가 있으니까? 주택이 올라가 있으니까, 지어져 있으니까. 상업용 건물을 바로 여기다가 겹쳐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제약이 있나요? 물리적 제약이 있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택을 먼저 헐어야 되잖아요. 이 주택을. 철거해야 되겠죠. 그럼 철거하는데 뭐가 들까요? 철거 비용이 들겠죠?
그럼 아까 낮이었을 때 들어가지 않는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얘는 낮이었을 때보다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을 가치를 증해야 될까요? 감해야 될까요? 감하겠죠. 더 낮게 평가하겠죠. 얘를 건부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부지는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낮이보다 지상의 물리적 제약을 철거하는 데 드는 철거 비용만큼을 가치를 깐다 해서 건부감가를 일반적으로 행하니까 건부지 가격은 낮이 가격보다 일반적으로 높다 낮다? 낮게 평가되겠죠. 되셨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럼 건물이 크고 견고할수록 철거 비용이 더 많이 들겠네요. 그러니까 건부감가를 더 많이 행하겠죠. 이것도 다 기출됐던 문제들입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아까와 뭐가 다른지 보세요. 아까 건부지였는데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이게 전화면이에요. 아까 전화면에서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건물이 뭐였죠? 주거용 건물이 조그맣게 올라가 있었죠. 근데 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의 상태는 상업용이라 외부적 요인과 적합할 때 최고 유효한 용이 되니까 상업용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주택을 철거했던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건부감가를 행했던 건데 이번에는 대상 토지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얘는 이미 상업용 건물이 지어져 있대요. 그 말은 이 토지는 이미 최고 유효한 용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되시나요? 그럼 이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상 토지가 이미 최고 유효한 용이 되고 있으니까 상업용으로 철거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그럼 철거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네요? 그럼 건부감가를 행할 필요가 없죠? 그럼 가격을 더 낮게 평가할 필요가 없겠네요. 뭐보다? 낮이보다. 그럼 낮이 가격과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의 내용이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지금 건부증가 지금 기본적으로 건부지는 물리적 제약이 존재하고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물리적 제약을 철거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철거 비용 들어가니까 가치를 감해서 건부감가를 일반적으로 행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미 그 건물이 지상에 있는 건물이 최고 유효한 이용이 되고 있으면 철거할 필요가 없으니까 같게 평가될 때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네요. 근데 이번에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이 더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이유에 따라서. 그걸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지역에 다 낮이들이에요. 지상에 건물이 없죠. 근데 얘만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네요. 건부지죠. 그때 이 1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답니다. 그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순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토지를 다 사들여서 공적인 개발을 이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발로 뻥 차면서 너희들 나가 그러면 될까요? 보상금을 줘야 될까요? 보상금을 줘야 돼요. 그럼 그때 보상금을 줄 때는 낮이 상태로 그냥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가치가 높죠? 이 지금 건부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가치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에도 얘들 다 수용의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기본적으로 이 둘 다 보상금이 책정된다는 얘기인데 이 보상금의 책정은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이용을 현황을 가지고 판정하겠죠. 그러면 건부지가 더 많이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가치가 더 높은 만큼 보상금 책정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거잖아요. 이 건부지가. 이 지역 안에 낮이들보다는. 그래서 건부지 가격이 낮이 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돼서 보상금이 더 나와요. 얘가 건부 증가라는 개념이 된답니다. 이해는 되시죠?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이번에 똑같아요. 1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뭐로 묶였냐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됐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역 안에 낮이들은 최고 유효한 용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건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건물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건물이 올라가 있는 이 땅의 가치가 더 높겠죠. 이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는. 그래서 건부지는 건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유용성이 더 크죠. 지금 이 안에서는. 그래서 건부지 가격이 낮이 가격보다 높은 건부 증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지역이 있는데
건부지가 있고 바로 옆에 똑같은 면적의 나지가 있습니다. 그럼 별다른 얘기가 없을 때에는 당연히 이 건물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건부감가를 행하겠죠. 이미 최고 유효한 이용이 되고 있으면 같이 평가하겠죠. 똑같이.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건폐율 용적률의 강화가 이루어졌대요. 그럼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면 내 토지 면적 꽉 채워서 건물 올릴 수 있어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건물로 토지를 덮어버릴 수 있죠. 건폐율. 건폐율의 개념이 없다면. 그 다음 내 마음대로 돈만 있으면 층수를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용적률에 제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건폐율 용적률은 이 자체가 규제죠. 규제, 제약이에요.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이 강화됐다는 건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해줬다가 아니라 얘는 규제가 강화돼서 더 좁게 더 낮게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 나지에 이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더 좁게 더 낮게밖에 못 지으니까 이렇게 짓겠네요. 되셨죠? 그럼 무슨 토지가 더 가치가 높죠? 건부지의 가치가 더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건폐율 용적률의 강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었기 때문에 더 크고 높은 건물을 지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더 낮고 좁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나지보다 더 높게 평가하겠네요. 이 지역 안에서는. 그래서 건부 증가가 행해지겠죠. 지금. 되셔야 돼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의 강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건부 증가네요. 그럼 이제 이 지역에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가 이루어졌답니다. 완화가.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은 좀 더 건물을 넓게 더 높이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유용성이 이 나지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얘는 건부 감가를 행하겠죠.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었기 때문에 더 좁게 더 낮게 지었잖아요. 이 건부지는. 가치가 더 낮겠죠. 건부 감가가 행해집니다. 그럼 자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건부지는 원칙적으로는 건부 감가를 행하죠. 일반적으로. 똑같이 평가되는 경우도 있죠. 예외적으로 아주 특수한 조건들이 부여가 되면 건부 증가가 돼요. 그러면 용적률, 건폐율 완화가 됐을 땐 일반적인 건부 감가잖아요. 얘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겠네요. 나온다면 강화됐을 때의 내용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우리는 강화되는 경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나지 가격에서 나지 가격이 가장 높게 평가된다고 그랬죠. 나지 가격에서 건부 감가를 뺀 게 이게 건부지 가격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부지 가격은 당연히 지가 높아봤자 나지 가격이 상한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건부 감가가 빵이라면, 만약에 빵이라면, 이미 최고 유한용이 되고 있다면 건부 감가가 빵이면 나지 가격과 당연히 건부지 가격이 같아질 때도 있겠죠.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지 가격은 건부지 가격의 상한선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1억이었으면 건부지 가격은 1억을 넘어갈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5. 그 다음 일반적으로 건부지는 건부감가를 행한다. 맞죠? 건부지는 반드시 건부감가를 행한다 그러면 X죠. 이미 최고 유효한용이 되고 있으면 똑같이 평가하니까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지 가격과 건부지 가격이 같아질 때도 있다? 지금 같아지는 경우 본 거죠. 5가 되네요.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아까 봤던 이제 건부지의 내용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해가 되는지 보실게요. 건부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였어요. 니은 물리적 제약이 건물 물리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유용성 떨어져서 가치가 낮게 평가돼요. 디귿 일반적으로 나지 가격을 상한선으로 삼죠. 리을 최유용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그 철거 비용만큼 가치를 감해요. 건부 감가를 행하죠. 건부감가. 미음 재개발구역 지정, 택지개발 예정구역 지정 결정 시에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 지정 시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의 강화 시에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를 행했었죠. 예외적인 건부 증가. 그럼 얘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잖아요. 이걸 언제 아까 봤듯이 우리가 다시 개념을 잡아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겠어요. 그래서 얘들이 탁탁탁 튀어나오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작년, 올해에 걸쳐서 계속 코로나 사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택근무를 시켜봤더니 집에서 일을 안 하고 자꾸 놀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재택근무 자체에 재택근무에 제한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게 증가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외적인 재택근무 제한 강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재개발, 택지, 그 다음 제한, 개발 제한 구역, 강화, 용적률 검표율 강화. 얘들은 뭐다? 예외적으로 증가시킨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 5번. 맹지와 대지의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맹지와 대지. 그럼 이 맹지의 맹자가 뭐냐면 얘는 이를 망자의 눈 목자래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시는 분, 앞을 못 보시는 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맹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맹지는 뭔가를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뭘 못 보나 봤더니 도로에 접한 면이 하나도 없어서 도로를 직접 못 보고 있는 땅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맹지인데 이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을 할 수가 없대요. 원칙적으로. 도로가 나 있지 않으니까. 도로와 직접 접한 면이 없기 때문에. 그럼 유용성이 떨어질까요? 건축할 수 없는 땅이면? 유용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가치가 낮아요. 그럼 우리가 중개사가 돼서 맹지를 그냥 다른 토지와 똑같이 중개하면 중개사고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학개론에서는 맹지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겠네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 맹지를 대놓고 물어본 적도 있죠. 아예 답으로. 이 내용이 됩니다. 그럼 대지는 맹지의 개념부터 처음 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좁은 통로로, 넓은 통로가 아니에요. 좁은 통로로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한번 제가 그려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개념이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얘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도로가 있어요. 그때 A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A의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A의 토지는 도로에 접하는 면이 없네요. 이게 맹지죠. 맹지입니다. 건축할 수 있죠? 없죠? 건축할 수 없어요. 가치가 낮네요. 그러니까 A는 자신의 토지가 도로에 접하는 면이 없어서 도로를 못 봐서 건축할 수 없어서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눈을 뜨게 해주고 싶겠죠. 도로에 접하는 면을 만들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옆에 B가 토지를 갖고 있네요. B토지. 근데 얘를 넓은 면적을 사서 연결시키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좁은 면적만 사서 도로에 접하는 면을 만들어준 거죠. 그럼 토지에 지금 합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좁은 통로로 얘가 2m 이상이래요. 좁은 통로로 도로에 접하고 안이 넓어지는 모양의 토지가 나타난 거죠.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지는 아까의 대지와 달라요. 아까의 대지가 뭐였죠? 건축법상의 용어로 주상공을 모두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택지와 같은 개념, 범위가 같다라고 얘기했던 것. 그럼 지금은 자루형 모양의 택지잖아요. 얘는 자루형 모양의 택지죠. 그래서 얘가 한자가 다른데 대자는 똑같습니다. 대자는 똑같아요. 이때 한자가 다른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대지는 건축물은 어디 위에 짓죠? 땅 위에 짓죠. 흙토자가 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루형 모양의 택지 대지는 학창시절 때 옷을 크게 입고 가면 너 뭐 뒤집어 쓴 것 같다 그러면서 애들이 놀리죠. 자루 뒤집어 쓴 것 같다 얘기하죠. 그래서 옷 이자가 들어가 있는 대자가 자루형 모양의 택지 대지가 돼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건축법상의 대지와 지금 자루형 모양의 택지 대지는 다르죠. 건물은 땅 위에 짓고 옷을 크게 입으면 자루를 뒤집어 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M으로 맹지는 도로를 못 보는 땅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 다음 법지와 빈지의 개념이 있답니다. 일반적인 토지는 법으로 소유도 가능하고 사용의 실익도 있어요. 근데 법지와 빈지는 둘 다 있는 땅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있대요. 그래서 얘를 섞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기억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법지는 이름이 뭐죠, 여러분? 지금 법지네요. 그러니까 뭐로만 소유가 가능하겠다? 법으로만 소유가 가능하겠죠. 사용의 실익은 그 대신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대표주자가 경사면의 토지랍니다. 자, 보세요. 집안의 고저, 높낮이가 이렇게 달라요. A 토지와 B 토지가.
그때 이렇게 경사면의 토지가 있으면 누군가 소유하고는 있지만 여기다 건물 못 짓죠. 나무도 못 심죠. 기본적으로 나무도 심기 어렵죠. 그리고 농사를 짓기도 어렵잖아요. 그럼 얘는 사용의 실익이 경사도가 직각에 가까울수록 아예 없고 얘가 경사도가 조금은 낮아질수록 거의 없는 수준이 되겠네요. 그래서 법질안, 법으로 소유가 가능하지만 사용의 실익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 땅을 뭐라고 한다? 법지라고 한다. 대표주자는 경사면의 토지인 겁니다. 지금 경사면의 토지. 그 다음 빈지가 있는데 그럼 빈지는 반대겠네요. 법으로 소유는 불가능하지만 사용의 실익이 있는 땅이죠. 얘가 대표주자 비읍 바닷가의 토지래요. 그래서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사이의 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얘가 해안가예요. 해안가에서 물이 이렇게 바닷물이 칩니다. 그래서 물이 빠졌을 때 얘가 간조수위선이에요. 그리고 물이 차면 찰만자를 써서 만조수위선이라고 합니다. 얘가 조수 간만의 차이잖아요. 이게 조력발전소죠. 얘를 이용하는 게 별걸 다 하고 있죠. 그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간조수위선과 만조수위선은 이렇게 찼다 빠졌다 하는 걸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간석지라고 해요. 간석지도 대놓고 우리 문제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만조수위선부터 따져보는 건데 만조수위선이 있으면 여기다 건물 바로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다가 만약에 건물 바로 지으면 조만간에 건물 넘어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건물 짓지 않고 일정 부분 지나간 다음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최초 땅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소유할 수 있는 첫 번째 땅이 나타나겠죠. 얘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죠. 그러면 만조수위선부터 시작해서 지적공부에 최초 등록되는 토지 사이에 토지가 존재하죠. 이 토지는 법으로 소유하는 사람은 없지만 여기서 썬텐도 할 수 있죠. 맞나요? 썬팅을 하면 본인이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적공부에 등록되기 이전의 땅을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닷가 토지라고 하고 얘가 빈지가 됩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바닷가 토지, 비읍. 그래서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가 가능하다. 따라해 보세요. 법지는 법으로만. 네. 그 다음 유휴지와 휴안지라는 게 있대요. 얘는 둘 다 놀리고 있는 땅은 놀리고 있는 땅인데 바람직하게 놀리고 있는지 아니면 바람직하지 못한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 유휴지는 이 유자를 놀 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놀 유자예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땅이다. 누군가 와서 나한테 이런 거죠. 놀고 있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 유휴지. 휴안지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땅인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다가 지력이 다해서 농사가 잘 안 지어지니까 지력 상승을 목적으로 2, 3년 쉬고 있는 농지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얘가 휴안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땅은 휴안지요.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땅은 유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MM으로 놀 유자, 놀고 있네, 나쁜 개념이에요. 휴식할 때 휴자,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0분 공부 시간에 10분 노는 시간인가요? 10분 휴식 시간인가요? 10분 휴식 시간이죠. 휴식 시간을 꼭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적 능력, 지력이 상승해서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근데 노는 시간으로 10분을 사용하시고 50분 동안 쉬는 시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개념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지와 공안지가 있는데 얘의 공통점은 빌공자예요. 비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때 공지는 일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건축을 할 때 건폐율, 용적률 등에 의해서 비워둘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일필지가 있는데 건폐율에 의해서 이렇게밖에 건물을 못 덮었어요. 그럼 이 부분 비잖아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공지라고 하는 겁니다. 공지. 얘가 공지예요. 그리고 공안지는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특히 도심 토지를 얘기해요.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일부러 비워둔 토지예요. 일부러 방치해둔 토지입니다. 얘는 투기 목적의 땅이 되는 거죠. 이게 공한지예요. 공한지.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 토지를 사놓고 공 한 개 더 붙기를 기대하고 있으면
1,000만 원 주고 사서 1억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면 이게 투기 목적이죠. 그래서 투기 목적의 땅은 공안지가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MM으로 공안계 더붙기를 기대하는 것은 투기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MM을 설명드리면 아니 이걸 이렇게까지 해서 공부를 해놔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유치하게? 그렇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치찬란이죠. 유치하게 암기해 놓을수록 찬란하게 빛나서 시험장에서 틱하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맞추고 나오는 거죠. 근데 얘를 무슨 학술적인 용어로만 막 이렇게 열심히 외워봤자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기억 안 나요. 공지, 공안지 섞어놓으면 헷갈려서 틀리고 나오는 거예요. 유휴지, 휴안지, 놀 유자 기억하신 분은 유휴지 개념 잡을 텐데 그렇게 공부해 놓지 않았으면 또 헷갈린다는 얘기죠. 주의. 자, 이 공안지와 또 이제 뭘 섞어서 공부하시는 분이 생기냐면 분명히 유휴지를 또 섞어요.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땅이니까. 그 중에 공안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둘을 연결해서 문제는 안 나와요. 공지의 짝꿍은 공안지, 유휴지의 짝꿍은 휴안지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포락지라는 게 있답니다. 얘는 강포자에 떨어질 낙자예요. 그럼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아예 변해버린 토지랍니다. 그럼 얘는 아예 지적 공부에서 사라져버리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내린, 떨어졌다는 게 포인트예요. 우리 고스톱 쳐보면 패를 한 장 잘못 떨어뜨리면 그 패를 걷어들이려고 할 때 상대편이 뭐라고 하죠? 낙장 불입이라고 하잖아요. 떨어진 장은 다시 불러들일 수 없다라고. 그래서 떨어질 낙자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천으로 변한 토지예요. 강포자에 떨어질 낙자, 포락지네요. 포락지도 대놓고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고 또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계 실무를 할 때 포락지는 집안이 절토돼서 무너져 내려서 전답 등이 아예 하천으로 변해서 지적공부상에서 사라진 토지예요. 근데 얘를 일반 토지처럼 거래를 했다가 난리 나죠. 그러니까 포락지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또 물어보는 거죠. 그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 10번째, 선하지라는 게 있대요. 얘는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이에요.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그래서 얘는 공중공간에 고압선이 지나다니면 위험하니까 가치를 까게 돼 있어요. 얘 선하 감가를 행한다. 그래서 감정평가 시 공간 개념을 적용한 실제적인 예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 및 거래 제한이 있으면 감가가 원칙이 된다. 이 내용이죠. 선하지 감가. 그 다음 소지가 있대요. 이 소자는 힐 소자를 쓴답니다. 힐 소자. 그래서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라고 한대요. 소지. 그래서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니까 개발될 소지가 있겠죠. 되시죠? 그리고 얘를 기억하시는 방법이 실은 뭐냐면 얘가 희다 할 때, 검다, 희다 할 때 힐 소자예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머릿속이 온통 하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칭찬인가요? 욕이죠, 욕. 텅 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지 상태 그대로. 그래서 개발되기 이전의 땅을 뭐라고 한다? 소지. 또는 원 상태 그대로의 땅이라고 해서 원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원래대로 토지예요. 그래서 개발될 소지가 있다.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건 이렇게 짝이 지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중난이도의 문제예요. 이따가 바로 뭔가 다른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기업부터 들어가는 거죠. 기업부터. 기업. 낮이는 필지 중에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여러분 낮이는 뭐가 나와야 되죠?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 공법상 제약만 있고 사법상 제약이 없는 땅. 이미 틀렸네요. 근데 이 부분,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했죠? 비어있는 땅, 공지네요. 그러니까 나지의 개념과 공지의 개념 둘 중 하나만 알아도 기억이 틀렸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럼 기억이 틀린 순간 기억이 들어있는 걸 보기 중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먼저 지우셔야 돼요. 그 다음 니은,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4번, 5번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디귿과 리을은 둘 다 똑같이 있죠. 그럼 디귿, 리을을 먼저 판단해 보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과 미음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판단해 보면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될 거잖아요. 그럼 니은부터 보는 거죠.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면 땡땡 부지, 일정한 용도가 땡땡이라고 그랬죠.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 포부를 밝힌다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순간 볼 것 없이 몇 번이 답? 4번이 답이겠죠. 그런데 이때 얘를 모르겠어요. 중간이에요. 애매모호해요. 그러면 디귿 리을을 볼 필요가 없이 미음을 봐야 되겠죠. 미음을. 미음은 후보지는 바뀌어지고 있는 건데 대분류 상호간에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라고 얘기했네요. 가격 수준 평가는 감정평가. 획감? 얘는 획지의 설명이죠. 후보지는 대분류 상호간에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음이 X인 순간 미음 들어있는 5번이 아니겠네요. 그럼 4번이라고 찍으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디귿,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땅, 도로를 못 보는 땅이네요. 맞죠. 리을,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법률상 등록단위 맞죠.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얘는 중난이도의 문제예요. 박스형 문제,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 틀린 것으로 짝지어진 것, 이 문제는 풀만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문제가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로 바뀌어버리면 단 하나만 몰라도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아까보다 훨씬 어려워졌죠. 그래서 실제 시험장 들어가셔서 박스형 문제에 몇 개가 옳은 것인지 맞춰보세요. 그러면 걔는 민법까지 풀고 계산 문제까지도 풀고 들어와서 풀어야 되는 문제. 가장 상급 난이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토지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해 놓은 순간에 이걸 풀 수 있겠지만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단 하나만 몰라도 못 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까지 설명드렸냐면 토지의 분류까지 설명을 드려봤죠. 토지의 분류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건물의 분류부터 시작해서 또 10분간 쉬었다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0분 쉬시고 다시 또 돌아오세요. 네.